오늘은 선택 알고리즘, 선택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문제는 특정 순서에 있는 값을 찾는 문제예요. 정렬이 안 돼 있는 배열에서 k번째 요소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정렬이 안 돼 있는데 k번째 요소 찾는다. 그러면 실제 간단한 방법은 정렬하면 되죠. 정렬하면 k번째 색인에 있는 그 값이 k번째 요소예요. 근데 정렬을 하고 찾으면은 그 비용은 어떻게 돼요? n 로그 n이 되겠죠. 그런데 k번째 요소를 찾는 거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선형에 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 문제는 정렬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예요. 선형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찾아야 되면은 정렬하고 찾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몇 개만 찾아야 된다. 그럼 정렬하지 않고 찾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면 선택 문제들 중에 제한된 선택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어떤 K든지 다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한적인 선택 문제는 고정된 위치에 있는 특정한 요소들만 찾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은 맨 끝에 있는 요소일 거고 최소값은 맨 앞에 있는 요소일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찾고자 하는 것은 중간값, 중앙에 위치한 값. 걔를 찾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하한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한. 그러니까 중간값을 또는 첫 번째, 마지막 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가장 최소 비용으로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경우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뭐 없다고 증명은 안 돼 있지만 아직 못 만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못 만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하한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 하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반대자 논법이라는 걸 여기서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비교로 분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자 논법이라는 걸 가지고 최소 몇 번은 비교해야 k번째 요소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자 논법을 세 가지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문제. 최대값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이 n개의 요소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큰 수 찾는 거. 최대값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값을 찾는 거. 이제 요거를 보려고 그러고, 그걸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범용적으로 어떤 K가 와도 ON에 찾을 수 있는 선택 알고리즘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보는 그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난 노트에서 봤던 빠른 정렬을 활용하는 확률적인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보는 건 결정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선형 시간에 해주는데 결정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확률적인 요소를 쓰지 않고 ON에 어떤 요소든지, 이제 어떤 번제 요소든지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간단한 문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자 논법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번째 요소. n개가 있는데 n번째 요소는 최대값이고 첫 번째 요소는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n번째 요소를 찾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얼마냐? 몇 번의 비교를 해야 찾을 수 있냐? 앞서 잠깐 설명이 빠진 건데, 우리가 만들려는 알고리즘은 비교 기반 알고리즘이에요. 정렬할 때와 마찬가지로 요소들을 서로 비교해서 몇 번째 있는지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n번째 요소를 찾는 가장 최소 비용은 n-1개예요. n-1개. 왜냐? n-1보다 적게 비교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비교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총 n개가 있는데 n-1번 비교하면은 하나하나 여러 개를 비교 안 할 수도 있어요. 같은 걸 여러 번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n-1번에서는 n-1번 하면은 모든 요소를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그 요소가 사용하지 않은 요소가 더 큰지 더 작은지 장담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최소 n-1번은 비교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저게 최대값을 찾는 하한이에요. 필요한 비교수의 하한. 그런데 우리가 이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겠죠. 알고리즘이 맥스 값을 A1으로 생각한 다음에 차례차례 비교하면서 맥스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는 총 몇 번 비교했어요? n-1번 비교했죠. 그럼 쟤는 최적이에요, 아니에요? 최적입니다. 저거보다 적게 해서는 최대값을 찾을 수 없어요. 매우 단순한 알고리즘이지만 최적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소값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n-1번 비교하지 않으면 비교에 참여하지 않은 요소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요소가 더 작은 요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n-1번 해야 돼요. 그러면 비슷하게 민 놓고 이제는 비교해 가면서 민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그것도 n-1번.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쓰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최적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아까 살펴본 문제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특수한 선택 문제에 대해서 하한이 얼마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여기처럼 그냥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반대자 논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자 논법이 뭐냐면은 반대자와 게임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자와 알고리즘과 게임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반대자의 목표는 알고리즘이 가장 많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반대자의 역할은 이 알고리즘이 가장 많은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지가 이 알고리즘이 하는 그 하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와 추측 게임을 하는데 한 친구가 날짜를 하나, 365일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상대방이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날짜를 정한 사람한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하는 사람이 반대자 입장이 되면은 그 질문자가 가장 많은 답을 하도록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답을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언제 결정하냐면은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정해 놓고 질문하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계속 답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답을 할 때 모순되게 답을 하면 안 돼요. 일관되게 계속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내 답을 숨길 수 없을 때 그때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친구가, 답을 맞히는 친구가 너가 생각한 날짜가 겨울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겨울보다 나머지가 더 많으니까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반대자 논법을 우리가 그 선택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가장 많은 일을 하도록 그 반대자가 답변을 하게 되겠고, 그렇게 답변했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입력의 형태가 알고리즘이 수행해야 되는 최악의 경우의 형태가 돼요. 그러면 그 최악의 경우에 알고리즘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최악의 경우 최소 해야 되는 그 비교 횟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비교 기반이고요. 그리고 특정한 알고리즘을 상정해 놓고 그 반대자 논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알고리즘을 놓고 진행을 합니다. 임의의 알고리즘을 놓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석된 결과는 알고리즘의 하한이라기보다는 문제의 하한이에요. 선택 문제의 하한. 그리고 이 반대자 논법은 얼마만큼 비용이 최소한 드는지를 분석하는 분석 도구이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도구는 아니에요. 분석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반대자 논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우리는 알고리즘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자 논법은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데 설계하기 위한 직접적인 도구는 아니지만 이 반대자 논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분석을 통해서 설계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은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완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주게끔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실제 좀 적용을 해서 예시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넓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얼마만큼 비용이 들까요? 최소 비용이. 자, 쉽게 먼저 생각해서 직관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아야 되니까 먼저 최대값을 찾습니다. 그럼 최대값을 찾는데 최적의 비용은 n-1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을 찾았어요. 그러면 후보가 n-1개 중에 하나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n-1에 대해서 다시 최소값을 찾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n-2개의 비용이 들죠. 그럼 n-1, n-2개를 더하면은 총 2n-3번의 비교를 통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한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최대값을 찾을 때 얻은 정보를 하나도 활용 안 한 거예요. 최대값을 찾을 때 얻었던 정보들이 있을 텐데 얘가 최대값이라는 것만 활용하지 비교들 뭘 했고 어떤 애들이 비교해서 적고 뭐 이런 건 전혀 활용을 안 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최적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한을 찾고 싶은데
비용을 알고 싶어요. 근데 먼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몇 개인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정보라는 것과 필요한 비교수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정보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은 n이라는 n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최대값이 x이고 최소값이 y예요. 그렇게 가정합시다. x가 최대값, y가 최소값. 그러면 우리가 이 x가 최대값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x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x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비교해서 한 번은 졌어야 돼요. 한 번은 졌다는 건 나머지 n-1개가 한 번은 졌다는 거는 얘는 한 번도 안 졌다는 애고 나머지들은 최대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어떤 비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비교밖에 못해요. 얘와 얘가 물어보는 거야. 누가 더 크니? 그러면 얘가 큽니다. 얘가 작습니다. 그 정보만 계속 축적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y를 제외한 모든 요소는 어떤 비교에서 졌어야 돼요. 어떤 비교에서 졌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정보가 n-1개죠. x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여기도 n-1개예요. 그러면 총 필요한 정보는 2n-2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A와 B를 비교했을 때 몇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냐? 몇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A와 B를 비교하면. 예? 몇 개? 2개? 최대 2개예요. 최대 2개. 그리고 최소 0개. 아무것도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필요한 정보를 내가 이전에 이미 얻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자 논법을 적용하려면 반대자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 반대자 전략이라는 거는 알고리즘이 가장 많은 일을 하도록 답변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전략을 먼저 세워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전략을 세워봅시다. 요소들이 존재해요. n개 요소들이. 그럼 이 n개의 요소는 비교가 진행됨에 따라서 4개의 상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W다. 그럼 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애예요. 비교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럼 알고리즘 끝나고 나서 W인 애는 몇 개가 있어야 돼? 1개가 있어야 되겠죠. L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애예요. L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이 끝나면 최대 최소값 찾는 거니까 L인 애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WL이 돼야 돼요. WL은 한 번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는 애예요. N은 아직 비교에 참여하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교들을 할 수 있어요. N과 N을 비교할 수도 있고 N과 W의 상태인 애를 비교할 수 있고 N과 L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게 다 가능한 경우예요. 그러면 반대자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반대자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제일 많은 일을 하도록 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N과 N을 비교해요. 근데 N과 N을 비교하면은 하나는 W, 하나는 L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적게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정보가 몇 개?
두 개를 얻게 돼요. 알고리즘은 몇 개를 얻어야 끝나요? EM-2개를 얻으면 끝납니다. 그게 최소 필요한 정보니까. 그 다음에 W와 N을 비교한다고 생각합시다. W와 N을 비교하면은 W의 상태를 바꿀 수 있겠지만 W의 상태를 바꾸는 순간 정보를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두 개 주게 돼요. 그렇죠? N은 어쨌든 바뀌어야 되는 거죠. N은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W는 안 바꿔야 돼. W를 바꾸면은 정보가 두 개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개 정보로 주는 거예요.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은 N을 L로 바꾸는 거예요. N을 L로. 그리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WL, N이면 이쪽을 바꾸면 안 되고 N을 바꿔줘야 돼요. L과 N을 비교하면 N을 바꿔줘야 되겠고 W와 W를 비교하면은 하나를 바꾸겠죠. L과 L을 바꿔도. 그런데 요 아래 거 봅시다. W와 L을 비교했어요. 위너였던 애랑 루저였던 애를 비교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위너가 루저보다 더 크다고 답변을 해야 상태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빵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반대자 전략이에요. 반대자는 이렇게 답변해야 최소의 정보를 알고리즘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반대자 논법은. 그러면 이렇게 알고리즘을 진행했을 때 얼마 만에 알고리즘이 EN-2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데 필요한 하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일관성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지난번 답변하고 다르게 답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게 반대자 전략이지만 이 반대자 전략에서 우리가 만약 알고리즘을 만든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지가 조금 정보를 주죠. 여러분들은 알고리즘 만들면은 뭐와 뭐부터 비교하겠어요? N과 N인 애들끼리 비교하겠지. 그래야 빨리 두 개씩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끼리 비교하면 안 돼. 이런 애들들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내 알고리즘은 이런 애를 비교해가지고 EM-2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 애드버스 게임을 진행하는데 값들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기 있구나. n equal 6이에요. 6개의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를 가지고, 어드버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자 논법을 우리가 할 때, 이 A, B, C, D, E, F 값이 뭔지는 미리 결정 안 해. 아까 우리 날짜 게임에서도 미리 결정 안 하듯이, 진행하면서 결정하고 진행하면서 기분 좋다기보다는 필요하면 설정한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설정한 값을 바꿀 수 있지만 예전에 답한 것과 모순되게는 못 바꿔요. 알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 알고리즘이 뭐와 뭐를 비교했냐면은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리즘 구성되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비교했다 가정하고 몇 번의 EM-2개를 얻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10개인데 보시면 A와 B를 비교했어요. A와 B는 처음에 N이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아까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그냥 앞에 거 큰 걸로 합시다. 일관되게.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15로 우리가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A는 W 상태가 되겠고 B는 L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은 N과 N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A와 E를 비교했어요. 그러면 A는 W였고 E는 N이었으니까 어떻게 결과를 줘야 되냐면 W가 A가 E보다는 크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그쵸? 그래야 정보가 안 나가는 거니까. 적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W는 그대로 값을 유지하고 E는 10보다 좀 작은 3. 어떻게든 10보다 작은 값으로 할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와 D를 비교했어요. C와 D는 NN이니까 여기는 12, 6 해놓고 여기서 두 개 정보, 두 개, 하나 여기까지 얻었어요. 그 다음에 C와 F를 비교했어요. 그러면 얘는 W고 얘는 N이니까 얘를 L로 놓고 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얘를 9, 12보다 작은 값으로 임의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C와 A를 비교했어요. A와 C를 비교했으니까 얘도 위너, 얘도 위너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위너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른 하나는 W에서 WL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0과 10이었는데 얘를 15로 바꾸는 거예요. 더 높여도 더 큰 값을 줘도 예전의 답변에선 모순이 안 되겠죠. 옛날 값보다 적게 바꿔놓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15로 바꾸고 12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와 D를 비교합니다. B와 D는 둘 다 LL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놨던 값대로 D가 더 크다고 설정한 거예요. 그럼 얘는 WL이 돼요. 그럼 8개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E와 F를 비교해요. E와 F를 비교하면은 E는 L이고 F도 L이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더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9를 바꿔도 되고 9를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얘를 WL로 바꿔도 돼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9를 1로 바꿨어요. 루저로 가는 거니까 더 작게 만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B와 F를 비교해서 B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총 10개가 되겠고 남아있는 애들을 보면은 W는 몇 개야? W는 하나예요. 그렇죠? L인에는 하나. 나머지는 다 WL이 됐어요. 그러면 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10번 만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아, 10번만이 아니라 8번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내가 좀 잘못 설명했는데 필요한 정보가 10개고 사용한 비교의 수는 8번 만에 찾은 거예요. 똑같은 예를 좀 더 효과적으로 찾아보면은 이 예에서는 n과 n끼리를 먼저 다 비교했어요. n과 n끼리를. 그 다음에 w와 w인의 l과 l인의를 비교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 l과 l 했으니까 w인의 비교했고 l과 l인의 비교했고 그럼 이제 남는 건 w, wl, wl, l 얘도 w, l이에요. 그러면 wn의 애와 wn을 또 비교하면은 이제 얘가 WL이 되고 L인애과 L인애를 비교하면은 하나가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달리 10개의 정보를 8번 만에 아니라 7번 만에 찾았어요. 그리고 얘가 거의 옵티말인 형태예요. 그러면 실제 하한을 이제 계산해 봅시다. 예시를 봤으니까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리스트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비교만을 이용하여 찾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교수는 요만큼이다. 요만큼이에요. 왜 이만큼이냐? 먼저 n이 짝수라고 가정합시다.
n이 짝수라고 가정해요. n이 짝수라고 가정하면은 n과 n인 쌍이 처음에 몇 개 존재해요? 2분의 n개 존재하겠죠, 쌍이. 그러면 그들끼리를 비교해. 그러면 2분의 n개가 존재하니까 그 비교마다 몇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2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걔네들을 비교하면 총 n개의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총 2m-2개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 nn끼리를 비교해서 n개의 정보를 획득했으니까 이제 필요한 남은 정보는 n-2개예요. 근데 이 n-2개는 남은 거에서는 2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못하면 빵개를 얻어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하면은 나머지 비교할 때마다 몇 개를 얻은 게 좋아요. 한 개씩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개씩 옵티멀하게 얻는다 그러면은 총 몇 번의 비교가 더 필요해요? n-2개를 정보가 더 필요하고 한 번에 비교할 때마다 한 개를 정보를 얻으니까 n-2번의 비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2개를 합하면 이만큼의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비교가 정보가 헷갈리네. 비교가 필요한 겁니다. 이 n-2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요만큼의 비교를 이용해서 얻어낸 거예요. n이 홀수이면은 nn-쌍이 2분의 n-1개밖에 없어요. 하나 n은 남겠죠. 그럼 요거를 비교하면은 얘네 쌍들을 다 비교하면은 몇 개를 얻어? n-1개 없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n-2개가 아니라 n-1번 비교를 해서 하나씩 얻어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요만큼, 짝수일 때는 이만큼 비교를 해야 최소 저 정도는 비교해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이만큼을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n들끼리 다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의 정보를 얻는 형태로 비교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면 짝수계가 있다고 치고 알고리즘을 구성하면은 처음에 S1과 S2를 비교해요. 여기서 세기는 1부터예요. 그래서 S1과 S2를 비교합니다. S1과 S2를 비교해서 맥스와 민 값을 둘 중에 큰 것과 작은 것을 결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우리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야 돼요? n과 n을 먼저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첫 2개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2개를 비교해요. 이 2개씩. 근데 이 2개를 비교한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중에 큰 거는 뭐랑 비교해? 맥스와. 작은 거는 민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은 맥스와 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총 비교 횟수를 계산해 봐요. 처음에 한 번 비교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반복하면서 매번 몇 번 비교해요? 3번 비교하죠. 그게 몇 개 있어요? 이 루프가 몇 번 돌아가요? 요만큼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맥스와 민을 요 과정에서 뭘로 잡으면 되냐면 둘 다 S1로 잡고 요걸 하면 돼요. 여기서는 1부터 나가면 되죠. 첫 번째 거 빼고 2개씩. 그러면 그 수치는 요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찾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옵티멀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티멀한 알고리즘을 이 예제에서는 그래도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반대자 논법에서 얻었습니다. 반대자 논법을 통해서 필요한 하한을 알아냈고, 그때 보니까 뭐와 뭐를 비교하면은 더 유리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유리하다는 거를 활용한 알고리즘이 이 알고리즘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그 분석했던 결과대로 이제 적게 비교하는 거죠. 이제 선택 문제 그리고 반대자 논법 조금 이해는 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세컨 맥스를 구하는 거예요. 뭐 세컨 민을 구한다고 해도 뭐 같은 문제죠. 근데 이제 세컨 맥스 두 번째로 큰 애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얘도 무식하게보다는 직관적으로 접근하면은 최대값 구한 다음에 걔 버리고 나머지 또 최대값 구하면 걔가 세컨 맥스죠. 그렇죠? 그러면 n-1개 n번 비교 n-2번 그래서 똑같이 2n-3번 비교를 하면은 이제 찾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첫 번째 최대값을 찾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을 텐데 그 정보를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큰 수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 써 있어요. 최대값 외에 진 적이 없는 애예요. 제일 센 놈한테만 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애가 세컨드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와 B를 비교했더니 A가 커요. 그래서 A와 C를 비교했어요. 근데 A가 여전히 커. 그 다음에 A와 D를 비교했더니 D가 커요. D와 E를 비교했더니 D가 커요. 그러면 맥스는 D죠. 그러면 세컨 맥스는 뭘까요? 세컨 맥스는 D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세컨 맥스는 이 왕한테 진 애 중에 하나예요. 그런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위에 있는 애가 이긴 애예요. A는 B한테 이겼고 A는 C한테도 이겼어요. 근데 D한테는 졌어요. D는 E한테 이겼어요. 얘와 얘들의 관계는 몰라. 얘와 얘와 관계는. 그런데 얘네들은 세컨 맥스가 될 수 없죠. 그럼 세컨 맥스는 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얘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보통 어떤 게임을 하냐면 토너먼트를 하잖아요. 토너먼트에서 두 번째로 큰 애가 누굴까요? 원래는 토너먼트에서는 마지막에 결승전에 올라와서 이긴 사람이 우승, 진 사람이 준우승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미리 센 놈이 일찍 탈락할 수도 있어요. 1차전에 뭐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큰 애가.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애가 떨어진 애가 일찍 떨어져도 그 애가 이제 그 제일 우승한 애와 겨뤄서 진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세컨 맥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너먼트 방법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 세컨 맥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토너먼트를 진행해요. 진행하면서 승자는 자기한테 진 애들의 목록을 유지합니다.
A, B를 비교했는데 B가 이겼어요. 그럼 B는 A를 루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C와 D를 비교했더니 C가 이겼어요. 그럼 C의 루저가 D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와 F를 비교했더니 E가 이겼어요. G가 H와 G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패자들은 필요 없어요. 세컨 맥스에서는. 그러면 승자들끼리 또 토너먼트를 합니다. 그러면 B가 C한테 이겼어요. 그러면 B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A에다가 요 루저까지 같이 포함해서 루저 목록을 유지하는 거예요. 얘도 하면은 EH가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B가 이겼어요. 그러면 B의 루저 셋은 A, C, G가 됩니다. 그러면 세컨 맥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 애들 중에 있는 거예요. 이 토너먼트를 진행하는데 몇 번의 비교가 필요할까요? N-1번 일어나요. N-1번. 그 다음에는 얘네들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몇 개 존재할까요? 루저들은. 이게 무슨 트리 같아요? 이진 트리잖아요. 거꾸로는 이진 트리. 이 높이가 로그 n. 얘가 로그 n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그 n개에서 맥스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 최적 알고리즘 하면 로그 n-1. n-1 더하기 로그 n-1. 그 정도 비용이면은 세컨 맥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 비용이에요. 복잡하게 써놨는데 개념적으로 토너를 통해서 맥스 찾기에서 n-1이고 이제 그 개수들이 로그 n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토너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세컨 맥스를 찾았는데 걔가 그럼 화환이냐? 그게 이제 그거보다 더 적게 비교해서 답을 찾을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반대자 논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생략하는데 제가 드린 별도 자료 있잖아요. 거기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그 반대자 논법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우에도 옵티멀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 맥스를 찾는 최소 비용이 필요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너먼트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무식한 방법은 이거 있는 그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토너먼트를 진행하되 각각 위너들이 루저의 목록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바이너리 힙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진 힙. 이진 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뭘로 구현해요? 배열로 구현하죠. 그리고 내 위치에서 부모 노드 색인, 또 내 위치에서 내 왼쪽, 오른쪽 자식의 위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n-1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요. n개인데 이 n-1개의 배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n-1 위치부터 원래 데이터, n개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토너먼트를 진행해요. 어떻게 진행하냐면 트리가 있으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진행해서 와야 되잖아. 이 이진 트리면 얘가 루트죠. 얘가 단말들이에요. 그럼 아래서부터 해야 되는데 아래서 어떻게 해?
쌍끼리 5와 13을 토너먼트 진행합니다. 그러면 누가 위너야? 13이죠. 그럼 13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와서 3, 7을 비교합니다. 그럼 위너가 누구야? 7이에요. 또 두 개를 비교해. 그럼 여기 채워져. 끝. 그러면 13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n-1번 비교해서 맥스를 찾았죠. 최적이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찾는 거예요? 목조는 세컨 맥스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얘가 위너인지 아니까 얘와 비교했던 애들을 가지고 그 세컨 맥스를 찾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얘와 비교했던 애 7이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5예요. 5예요. 그래서 5, 7를 이용해서 이 비교를 해가면 민을 찾으면은 최상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알고리즘 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짝수, 홀수도 상관없어요. 홀수면 똑같이 해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홀수면 지금 짝수면 이런 식으로 된 거죠. 홀수면은 뭐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요. 왜 그림은 이상하나? 그러니까 짝수든 홀수든 그 실제 진행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쉽게 짤 수 있겠죠. 이 내려오는 게 문제인데 내려왔는데 얘가 13이 아닐 수 있어요. 13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그 레프트 자식, 라이트 자식 뭐 둘 중에 하나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께 갔을 때 그 값이 13이 아니라 상대방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더라? 레프트로 내려와. 이거 그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려온 다음에 바로 옆에 거를 보고 내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지 않는 애, 내가 여기 있으면 얘죠. 걔를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얘를 이용해서 내려가면 안 되고 얘를 이용해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구현할 때 약간 if문도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데 한번 해보시면 이거 어차피 문제로 나가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바이너리 힙이라는 건 알죠? 이해됐죠? 바이너리 힙. 그래서 바이너리 힙은 우리가 완전 트리를 일 때 이 그림이 이상하다. 이거 다시 그려봐야 돼. 하여튼 좀 이따 그려보고 완전 이진 트리. 그러니까 이런 애죠. 잘 나오지도 않네. 그쵸? 완전 이진 트리. 그러니까 항상 완전 이진 트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보통 원래는 트리는 연결 구조로 구현하는데 얘가 어떻게 생겨먹을지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늘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트리로 만드는 것보다 배열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캐싱에도 유리하고 또 속도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얘는 문제 없겠지만 우리가 이 힙을 어디다 써? 뭐 구현할 때 쓰죠? priority queue 만들 때 쓰죠. 그렇죠? 그래서 priority queue를 구현할 때 힙을 많이 쓰는데 그 원리를 이 토너먼트를 할 때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이 트리가